제 동생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제 손을 잡고 죽어갔습니다. 미국도 유럽의 선진국들도 수십 년간 쏟아부었지만 결국 포기하고 도망친 아프리카의 메마른 땅 탄자니아. 그곳에 한국인 연구원들이 도착했을 때 솔직히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너희라고 다를까? 곧 도망치겠지.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가뭄이 들고 모종이 말라 비틀어져 모두가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할 때 한국팀은 오히려 흙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약속이나 화려한 말 대신 오직 정확한 데이터와 피땀 어린 집념으로 기어이 이 죽음의 땅을 황금빛 쌀밭으로 뒤바꿔버린 사람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을 때 묵묵히 기적을 증명해낸 한국의 위대한 저력.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 감동의 대서사시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아샤 음카마입니다. 올해 나이는 28살입니다. 탄자니아 아루샤 북부 고원지대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어요. 이 땅의 흙이 얼마나 메마른지, 비가 내려도 얼마나 빨리 증발해버리는지, 씨앗을 뿌려도 얼마나 자주 실패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28배 동안 이 땅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관대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가뭄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비는 필요한 순간에 내리지 않았어요. 땅은 갈라졌고 농작물은 시들었고 사람들은 포기하는 법을 배웠죠. 그래서 그날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환영하는 척만 했을 뿐 속으로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흐렸어요. 구름이 끼었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죠. 이런 날씨가 이 지역에선 가장 잔인합니다. 기대하게 만들지만 결국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광장에 모였고 누군가는 설레는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저처럼 무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외부의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주 실망했죠. 6살 어린 동생 말레키가 죽었던 해도 이랬어요. 국제단체에서 사람들이 왔고 식량 지원이 곧 도착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때 11살이었죠. 말레키는 배가 고프다고 울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누워 있었고 점점 말이 없어졌고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던 식량은 석 달 뒤에 도착했어요. 그때는 이미 말레키가 묻힌 지 한참 지난 뒤였죠. 그 석 달 동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길을 바라봤어요. 트럭이 올 거라고 믿었고 식량이 실려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길은 비어 있었고 먼지만 날렸죠. 말레키는 점점 작아졌어요. 몸무게가 줄어들고 목소리가 사라지고 웃음이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울었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침묵했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외부의 도움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도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레키가 죽은 날 밤, 저는 동생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기로 했어요. 약속은 공허했고 희망은 잔인했으니까요. 한국팀이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내린 사람은 정도윤이라는 연구원이었어요. 39살쯤 되어 보였고 키가 크고 말이 적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길게 말하지 않았죠. 약속도 하지 않았고 희망적인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노트북과 장비들을 꺼내 들고 논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보통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먼저 약속을 하거든요. 변화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그리고 희망을 주겠다고 말하죠. 그들은 연설을 했고 사진을 찍었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정도윤은 그런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장비를 점검했고 지도를 펼쳤고 논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마치 이곳이 실험실인 것처럼 행동했죠. 저는 그게 싫었어요. 우리가 데이터가 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그는 거짓 희망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약속하지 않는 사람은 실망시키지도 않으니까요. 마을 대표로서 저는 그들을 안내해야 했어요. 논까지 걸어가는 길은 멀지 않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기대와 두려움 사이에서 서로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하딜라 무토니는 제 옆에서 걸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샤, 이번엔 다를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하딜라는 제 침묵을 이해했는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논에 도착했고 정도윤은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손으로 흙을 집어 올려 눈으로 확인하고 작은 도구로 토양을 채취했죠. 그의 동료들도 각자의 장비를 펼쳐들고 놓은 곳곳을 다니며 무언가를 측정했어요. 이 땅은 벼농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도 알아요. 토양의 염도가 높고 물을 머금는 힘이 약하고 가뭄이 오면 땅이 갈라지죠. 비가 와도 소용없어요. 물은 흙 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표면을 타고 흘러가 버리니까요.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옥수수, 수수, 그리고 벼까지. 하지만 수확량은 매번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죠. 정도윤은 여러 지점에서 흙을 채취했어요. 논의 중앙, 가장자리, 물이 고이는 곳, 햇빛이 가장 강하게 내리쳐는 곳까지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는 장비로 수치를 측정했고 노트에 기록했고 동료들과 짧게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 땅의 아픔을 모를 거라고. 숫자로만 보면 이 땅은 그저 조건이 나쁜 토양일 뿐이지만 우리에게 이 땅은 생존이었으니까요. 정도윤은 측정을 마친 뒤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화면에는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그는 그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지켜봤어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진지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했죠. 진지함은 결국 실망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누군가는 한국팀이 가져온 장비를 신기한 듯 바라봤고 누군가는 여전히 회의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사이도 카발라라는 농업부 지역국장도 왔어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지만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그 역시 외부 기술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렸어요. 나이 든 농부들은 고개를 저었고 젊은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기대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똑같은 결과일 거라고 했죠. 저는 그 대화들을 들으며 답답함을 느꼈어요. 기대하는 사람들이 불쌍했고 냉소하는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이두가 한국팀에게 물었어요. 언제쯤 결과를 볼 수 있습니까? 정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데이터를 더 모아야 해요. 그 대답은 사이두를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확신이었으니까요. 구체적인 날짜였고 명확한 약속이었고 보장된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정도윤은 확신을 주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자기 일을 계속했을 뿐이었죠. 저는 그게 정직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무책임하다고도 느꼈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왜 여기 온 거죠? 저녁 무렵 저는 혼자 농가에 남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돌아갔고 한국팀도 숙소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마른 흙이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며 날렸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말레키를 떠올렸어요. 동생은 죽기 전날 밤책에 물었습니다. 누나, 내일은 밥 먹을 수 있어?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동생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말레키는 눈을 뜨지 않았고 저는 그때부터 희망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게 됐습니다. 희망은 때로 거짓말보다 잔인하거든요. 희망은 사람을 기다리게 만들고 기다림은 사람을 죽이니까요. 하딜라 무토니는 그날 밤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제 가장 오래된 친구였고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딜라의 아버지도 굶주림으로 죽었거든요. 우리는 논둑에 나란히 앉아 어둠 속의 논을 바라봤어요. 아샤, 나는 모르겠어. 이 사람들이 정말 뭔가 할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는 게 나아. 하딜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번엔 다르다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만약이라는 단어는 위험했으니까요. 만약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었고 희망은 우리를 배신했으니까요. 하딜라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도 과거의 실패들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마을은 여러 번 외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5년 전에는 유럽의 단체가 왔고 3년 전에는 미국의 자선단체가 왔어요. 그들은 수로를 만들었고 펌프를 설치했고 씨앗을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은 항상 중간에 끊겼어요. 자금이 부족해졌거나 프로젝트가 취소됐거나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떠나버렸죠. 남은 건 미완성된 수로와 녹슨 펌프, 그리고 빈 약속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국팀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논에 작은 센서들을 설치하고 수로를 따라 물기를 확인하고 토양 샘플을 여러 곳에서 채취했습니다. 정도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질문에만 짧게 답했고 나머지 시간은 데이터를 보거나 현장을 걷는 데 썼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신뢰는 아니었어요. 그저 이상함이었죠. 그는 다른 외부인들과 달랐어요. 약속하지 않았고 설득하려 들지도 않았고 사진을 찍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일했을 뿐이에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논을 돌아다녔고 밤에는 숙소에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정도윤이 여전히 논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어둠이 내렸는데도 그는 작은 랜턴을 켜고 물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가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그의 땅이 아닌데, 그의 미래가 아닌데, 왜 저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기대했고, 일부는 냉소했어요. 하딜라는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샤, 나는 모르겠어. 이 사람들이 정말 뭔가 할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는 게 나아. 하딜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도 과거의 실패들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마을은 여러 번 외부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도움은 항상 중간에 끊겼어요. 자금이 부족해졌거나 프로젝트가 취소됐거나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떠나버렸죠. 남은 건 미완성된 수로와 빈 약속뿐이었습니다. 저는 청년 농민 대표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제가 한국팀과 소통하길 원했고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정도윤은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고 데이터만 쌓아갔고 약속은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 회의가 열렸어요. 나이 든 농부들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온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준비만 하고 있어. 언제쯤 시작할 건가?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정도윤에게 물어봤지만 그는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으니까요. 저는 사람들 앞에 서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대표로서 뭔가 말해야 했지만 저 역시 믿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시범 재배가 시작되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벼 모종이 논에 심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품종이라고 했고 이 지역 기후에 맞게 개량된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이 땅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를 배신했으니까요. 씨앗은 싹을 틔우지 않았고 비는 제때 오지 않았고 물은 흙을 적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났어요. 창밖을 보니 정도윤이 이미 논에 나가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그는 센서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해도 소용없을 텐데. 이 땅은 노력으로 바뀌지 않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논에 모였습니다. 한국팀은 벼 모종을 가져왔고 사람들과 함께 논에 심기 시작했어요. 정도윤도 직접 모종을 심었습니다. 그는 장화를 신고 논에 들어가 무릎까지 물에 잠긴 채로 작업했죠.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말없이 일했고 땀을 흘렸고 지늘게 손을 묻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잠깐 흔들렸어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직접 논에 들어가 일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보통은 지시만 하고 사진만 찍고 떠나가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행동만으로는 부족해요. 결과가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요. 과거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땅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모종을 다 심고 나서 사람들은 논둑에 앉아 쉬었어요.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종들이 자랄까? 이 땅이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번에도 우리는 실망하게 될까? 정도윤은 제 옆에 섰어요. 그는 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작입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끝까지 가는 거죠. 저는 고개를 돌려 논을 다시 봤어요. 어린 모종들이 물 위로 작게 솟아 있었고 바람에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연약해 보였어요. 이 땅의 가혹함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땅은 이번에도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우리는 또 실망하게 될 거고, 한국팀은 결국 떠날 거고, 모든 건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고. 그게 우리가 아는 현실이었으니까요. 모종을 심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논의 수위가 예상보다 빠르게 낮아졌어요. 센서는 정상이라고 표시했지만 제 눈에는 명백히 물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정도윤은 센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그는 노트북 화면만 들여다봤고 논을 직접 보지 않는 것 같았죠. 저는 그 모습이 답답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땅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 하늘은 여전히 구름 한 점 없었어요. 가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뭄은 예고 없이 찾아와요. 일주일 전에는 비가 왔지만 지금은 대기가 건조했고 바람은 뜨거웠고 땅은 물을 삼키듯 흡수했습니다. 모종들은 아직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 시기에 물이 부족하면 벼는 살아남을 수 없죠. 정도윤은 관계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물길은 문제없었고 펌프도 작동했고 센서도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논의 물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속도면 모종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요. 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토양 수분 보유력이 예상보다 낮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겠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어요. 저는 그가 변명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그가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데이터 분석,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가요? 모종은 지금 이 순간 말라가고 있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논을 보는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이 든 농부 하나가 말했습니다. 벌써 이 모양이군. 예상했던 일이야. 다른 사람도 거들었어요. 외부 사람들은 이 땅을 모르니까 숫자로만 보면 뭐든 쉬워 보이지.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입을 다물었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들이 옳았어요. 이 땅은 숫자로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경험이었고 실패의 역사였고 생존의 전쟁터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물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한국팀은 관계 주기를 조정했고 물 공급량을 늘렸어요. 하지만 토양은 물을 머금지 못했고 증발 속도는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모종의 절반쯤이 시들기 시작했어요. 잎이 누렇게 변하고 줄기가 힘없이 휘어졌죠. 하딜라 무토니는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아샤,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대표로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승인했어요. 마을 사람들을 설득했고 한국팀에게 땅을 내줬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는 명백했어요. 실패였습니다. 하딜라가 다시 물었어요. 넌 정말 이 사람들을 믿었던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어.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잖아. 시도. 이게 시도야. 우리가 또 바보가 된 거지. 하딜라는 돌아서서 떠났어요.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옳았어요. 우리는 또 외부의 약속을 믿었고, 또 배신당했고, 또 상처받았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어요. 병충해였습니다. 약해진 모종의 작은 벌레들이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잎에 구멍이 생겼고, 줄기가 검게 변했습니다. 한국팀은 즉시 대응했어요. 친환경 방제 약품을 살포했고, 피해 구역을 격리했습니다. 하지만 벌레는 빠르게 퍼졌어요. 일주일 만에 논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도윤은 매일 밤 논에 남아 있었어요. 랜턴을 켜고 모종 하나하나를 확인했고 샘플을 채취했고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만 동시에 그의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땅은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어느 날 밤, 저는 논으로 걸어갔어요. 정도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시든 모종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섰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군요. 정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포기할 순 없습니다. 왜요? 이미 실패한 것 같은데. 정도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직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원인이요? 원인은 명백하잖아요. 이 땅이 벼농사에 맞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죠. 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모종을 들여다봤고 저는 그를 남겨둔 채 돌아섰습니다. 그와 대화하는 건 의미가 없었어요. 그는 여전히 숫자를 믿고 있었고 저는 현실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2주일째 되던 날 마을 회의가 다시 열렸어요. 분위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나이 든 농부들은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했고 젊은 사람들도 침묵했어요. 사이도 카발라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한국팀에게 물었어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도윤이 대답했어요. 현재 생존율은 50%입니다. 토양 수분 보유력과 기후 변수에서 오차가 있었습니다. 사이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는 실패한 것으로 봐야겠습니까? 정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문제를 파악 중입니다. 사이도는 한숨을 쉬었어요. 파악은 이미 충분히 하셨을 텐데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도윤은 변명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결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쳤고 화가 났고 실망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논으로 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논을 보니 모종 대부분이 시들어 있었어요. 살아남은 것들조차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무릎을 꿇고 한 줄기 모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축축해야 할 흙은 거칠고 메말랐어요. 그 순간 말레키가 떠올랐어요. 동생이 마지막으로 물을 달라고 했던 날의 공기가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건조하고 무겁고 숨쉬기 힘든 공기. 동생은 물을 마셨지만 살아나지 못했어요. 물이 부족했던 게 아니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던 거죠. 저는 시든 모를 놓고 일어섰어요. 바람이 불었고 먼지가 날렸고 석양은 점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땅은 또다시 나를 버렸다고. 우리는 또 실패했고 또 희망을 잃었고 또 외부의 약속에 속았다고. 3주일째 되던 날 노는 거의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생존한 모종은 전체의 30%도 안 됐고 그마저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여전히 데이터를 수집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이 프로젝트를 끝냈습니다. 하딜라는 저를 피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대표로서 책임을 느꼈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어요. 왜 제가 책임져야 하죠? 저도 믿지 않았는데, 저도 회의적이었는데, 하지만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했고 그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정도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있었고 옷은 흙투성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뭐가요? 예상보다 변수가 많았습니다. 준비가 부족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 땅은 누구도 바꿀 수 없으니까요. 정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를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창문 너머로 논이 보였고 시든 모종들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논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살아남은 모종은 몇 안 됐고 그것들조차 제대로 자라지 못했어요. 이삭이 패지 않았고 키가 자라지 않았고 잎은 누렇게 말라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매일 논을 돌아다니며 샘플을 채취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돌아섰어요. 사이도 카발라가 다시 왔을 때 그는 공식적으로 실패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는 정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가 명확하니까요. 정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변명하지 않았고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침묵했을 뿐이었죠.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저 텅 빈 공허함이었습니다. 또 실패했구나. 또 우리는 배신당했구나. 또 희망은 거짓이었구나. 저는 논으로 걸어갔어요. 혼자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시든 모종 하나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잎은 바스러졌고 줄기는 힘없이 부러졌어요. 흙은 차갑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종을 손에 쥐고 생각했어요. 이 땅은 또다시 나를 버렸다고. 말레키를 살리지 못했듯이 이 벼도 살리지 못했다고. 외부의 도움은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고. 우리는 혼자였고 앞으로도 혼자일 거라고. 바람이 불었어요. 마른 흙먼지가 날렸고 석양은 사라져갔고 어둠이 논을 덮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 무릎 꿇은 채로 앉아 있었어요. 손에 쥔 시든 모종은 이미 생명이 없었고 제 마음도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팀은 떠나지 않았어요. 실패가 명백해진 뒤에도 그들은 논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나타났어요. 정도윤은 새벽부터 논에 나와 있었고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시든 모종을 하나하나 들여다봤고 흙을 다시 채취했고 센서를 점검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실패했는데 왜 떠나지 않는 거죠? 보통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실패하면 떠났어요. 자금이 끊겼다고 하거나 계획이 바뀌었다고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한국팀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일을 계속했을 뿐이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밤, 저는 논 근처를 지나가다가 불빛을 봤어요. 누군가가 조명등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정도윤이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물기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도구로 물의 흐름을 확인하고 각도를 재고 노트에 기록했어요. 밤 공기는 차가웠고 그의 숨결은 하얗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건 그의 땅도 아니고 그의 미래도 아닌데.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포기했는데도. 다음 날 아침 정도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원인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원인요? 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토양비가 예상보다 불균일했습니다. 관계 각도도 문제였고요. 물이 논 전체에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가뭄은요? 병충해는요? 정도윤이 대답했어요. 그것들은 결과였습니다. 원인은 우리가 정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후가 아니라 기술이 부족했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러웠어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보통 실패를 기후 탓으로 돌렸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가뭄이었다고, 토양 조건이 열악했다고, 우리가 협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도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도윤은 잠시 생각했어요. 다시 설계합니다. 우리가 더 정확해야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시 설계한다고요? 이미 한 달이 지났고, 모종은 거의 다 죽었고, 사람들은 돌아섰는데요. 하지만 정도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변명이 아니었어요. 약속도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사실을 말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한국힘은 논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수로를 새로 팠고, 물기를 재조정했고, 센서를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설치했습니다. 정도윤은 토양 샘플을 여러 곳에서 다시 채취해 피를 측정했어요. 그리고 각 구역마다 다른 물 공급 주기를 설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어요. 누군가는 또 실패할 거라고 했고, 누군가는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하딜라 무토니는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막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실패한 논이었으니까요. 더 나빠질 것도 없었죠. 저는 매일 논에 나갔어요. 한국팀을 감시하듯 지켜봤습니다. 정도윤은 말없이 일했어요.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땀을 흘렸고 흙에 손을 묻혔고 밤늦게까지 작업했어요. 변명도 없었고 불평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로가 완성됐고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물길이 달랐어요. 예전처럼 일정하게 흐르지 않았어요. 어떤 구역은 물이 많이 흐르고 어떤 구역은 적게 흐르고 어떤 구역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정도윤은 각 구역의 토양 특성에 맞춰 물 공급량을 조절한 거였어요. 저는 그 물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땅을 하나로 보지 않는구나. 땅의 각 부분을 다르게 보고 있구나. 저는 평생 이 땅에서 살았지만 땅을 그렇게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땅은 그냥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도윤에게 땅은 다른 무언가였어요. 2주일째 되던 날,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완전히 시들었던 모종 몇 개가 조금씩 색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누런 잎 사이로 작고 연한 초록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햇빛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초록빛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시든 줄기 사이로 새로운 잎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그 모종을 들여다봤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잎은 축축했고 줄기는 탄력이 있었어요. 뿌리를 살짝 흔들어 보니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이건 착각이 아니었어요. 이 벼는 정말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정도윤이 제 옆에 섰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그 작은 초록빛을 바라봤습니다. 3주일째 되던 날, 변화는 더 분명해졌어요. 살아난 모종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의 10% 정도였지만 그것들은 명백히 자라고 있었어요. 키가 커지고 잎이 펼쳐지고 색이 진해졌습니다. 물을 흡수하고 햇빛을 받고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점차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놀라움을 보였고 누군가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드러냈어요. 하딜라도 논에 왔습니다. 그녀는 살아난 모종을 보며 말했어요. 이게 정말일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눈앞의 벼는 살아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어요. 한 달째 되던 날, 저는 혼자 논에 나갔어요. 해질녘이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살아난 벼들이 함께 흔들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뻗어 벼 한 줄기를 만졌어요. 줄기는 젖어 있었고 차갑고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줄기를 쥐고 눈을 감았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뒀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렇게 흘러내렸어요. 저는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초록빛이, 이 살아있는 줄기가, 이 차가운 물기가 제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말레키가 떠올랐습니다. 동생이 마지막으로 숨을 쉬던 순간의 공기가.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지금 제 손에 쥐어진 이 줄기는 숨을 쉬고 있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구나. 변명하지 않았구나. 약속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남아있었구나. 그들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이 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정도윤은 멀리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 눈물은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해가 완전히 졌어요. 어둠이 내렸고 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그 줄기가 쥐어져 있었고 그 줄기는 차갑고 축축하고 살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벼들이 흔들렸고 물소리가 들렸고 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땅은 아직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레키는 살리지 못했지만 이 벼는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외부의 도움이 모두 거짓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손에 쥔 줄기를 놓았고 그 줄기는 다른 벼들과 함께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논을 한 바퀴 돌았어요. 살아난 벼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걸었습니다. 아직 많지는 않았어요. 전체의 일부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것들은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정도윤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나란히 서서 논을 바라봤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가슴은 따뜻했어요. 아직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벼는 아직 자라는 중이었고 수확까지는 멀었고 실패할 가능성도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가능성을 느꼈어요. 이 땅이 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외부의 도움이 진짜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논둑에 앉았어요. 손끝으로 물기를 만졌습니다.
물은 차갑고 깨끗했어요. 그 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벼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물길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며 생각했어요. 이 땅이 완전히 나를 버린 건 아닐지도 모른다고. 아직 희망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희망은 거짓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2달이 지났어요. 벼는 자랐습니다. 처음 살아난 그 작은 초록빛은 이제 논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키가 자랐고 줄기가 굵어졌고 잎이 넓게 펼쳐졌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벼들이 함께 흔들렸고 그 물결은 초록빛 파도처럼 넘실거렸어요. 저는 매일 아침 논에 나갔습니다. 해가 뜨기 전 아직 어둠이 남아있을 때 논둑에 서서 별을 바라봤어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고 이슬이 벼잎에 맺혀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그 이슬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수천 개의 작은 보석처럼 반짝이며 논 전체를 빛으로 채웠습니다. 그 빛을 볼 때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 땅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이 벼들이 이렇게 힘차게 자랄 수 있다는 걸. 1달 전만 해도 이 논은 죽음의 땅이었는데 지금은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풍경을 봤지만 매번 새로웠어요. 벼는 조금씩 달라져 있었고 논은 매일 다른 빛깔을 보여줬습니다. 정도윤은 여전히 매일 논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분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벼를 관찰했고 센서 데이터를 확인했고 노트에 기록했어요.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결코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이제는 안심하시나요? 정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안심은 아닙니다. 수확까지는 아직 변수가 많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구나. 성공을 확신하지 않는구나. 그게 오히려 신뢰를 주었습니다. 약속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믿을 만하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시 논에 모여들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밝았고 목소리는 활기찼어요. 누군가는 별을 만져보며 감탄했고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그저 조용히 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이 든 농부들이 논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과거의 실패들을 떠올렸고 지금의 성공을 비교했고 미래를 조심스럽게 그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한국팀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물을 조절하는지, 센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음 계절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도윤은 하나하나 답해줬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아이들도 논에 나왔어요. 그들은 벼 사이를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은 말레키처럼 굶주리지 않을 거라고. 이 땅은 이제 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거라고. 하딜라 무토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아샤. 너를 믿지 않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나도 믿지 않았잖아. 하딜라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도 넌 끝까지 버텼어. 대표로서 책임을 다했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버텼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하딜라는 제 손을 꽉 쥐었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논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모든 갈등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친구였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같은 희망을 품은, 그리고 같은 승리를 나누는 친구였습니다. 3달째 되던 날, 벼의 이삭이 패기 시작했어요. 작고 단단한 알갱이들이 줄기 끝에 맺혔습니다. 처음엔 연한 초록색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노랗게 변해갔어요. 황금빛이었습니다. 그 색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 색은 풍요의 색이었습니다. 생존의 색이었고 미래의 색이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 색을 보지 못했습니다. 땅은 항상 갈색이었고 작물은 항상 시들어 있었고 수확은 항상 부족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노는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계 시스템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물은 일정한 리듬으로 흘렀습니다. 센서가 토양의 습도를 측정하면 자동으로 물 공급량이 조절됐어요. 어떤 구역은 물이 많이 필요했고 어떤 구역은 적게 필요했습니다. 시스템은 그 차이를 정확히 파악해서 각각 다르게 대응했어요. 정도윤은 매일 데이터를 점검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습도, 온도,
GDP, 수위, 성장률. 저는 그 숫자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정도윤은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어느 구역이 물이 부족한지, 어느 구역이 영양이 필요한지, 어느 구역이 주의가 필요한지.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 없이도 작동할 수 있나요? 정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시스템은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이 판단해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기술이 모든 걸 대신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여전히 중요하구나. 우리의 역할이 남아있구나. 정도윤이 제게 말했어요. 곧 수학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정말요? 네. 이삭이 충분히 익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수학이라는 단어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별을 수확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넉 달째 되던 날, 첫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나이 든 농부들, 젊은 청년들, 아이들까지 모두 논에 나왔습니다. 사이도 카발라도 왔어요. 그는 논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각이었어요. 공기는 선선했고 이슬이 벼잎에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어요.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섞인 표정이었죠. 우리는 수확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 벼가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정도윤은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주목받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마을 사람들이 벼를 베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는구나. 성공을 자랑하지 않는구나. 저는 낫을 들고 논에 들어갔어요. 벼를 손으로 쥐었습니다. 줄기는 단단했고 이삭은 무거웠어요. 제가 평생 만져본 벼 중 가장 무거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낫을 움직여 벼를 베었습니다. 사각 소리가 났고 벼가 제 손에 쥐어졌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렇게 흘러내렸어요. 저는 손에 쥔 벼를 보며 울었습니다. 이 무거운 이삭이, 이 황금빛 알갱이가, 이 단단한 줄기가 제 손에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땅과 물과 햇빛과 기술이 함께 만든 것이었어요.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도 벼를 베고 있었어요. 모두 조용했습니다. 환호하지 않았고 소리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하늘을 올려다봤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었어요. 저는 벼를 베면서 생각했어요. 이 순간을 말레키도 봤다면 좋았을 텐데, 동생도 이 황금빛을 봤다면, 이 무거운 이삭을 만졌다면, 이 희망을 느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동생은 없었어요. 대신 우리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보지 못한 미래를 우리가 만들고 있었어요. 수확은 이틀 동안 계속됐어요. 논 전체의 벼를 베고 묻고 말렸습니다. 마을 광장에 벼 다발들이 쌓였어요. 그 양은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헥타르당 3톤이 넘는 수확량이었어요. 이 지역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양이었습니다. 과거 우리의 평균 수확량은 헥타르당 1톤도 안 됐거든요. 정도윤은 수확량을 정확히 측정했어요. 저울로 무게를 재고 샘플을 채취하고 품질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모든 데이터를 기록했어요. 습관처럼 조용히 정확하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일은 끝나지 않는구나. 성공해도 다음을 준비하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벼 다발을 만지며 웃었어요. 아이들은 벼 사이를 뛰어다녔고 나이 든 사람들은 벼의 무게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벼는 그곳에 있었고 무게는 실제했고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사이도 카발라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탄자니아 농업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기후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식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우리 공동체의 협력이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환호는 없었지만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모두가 이 순간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수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우리 지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증거였고 미래가 가능하다는 신호였습니다.
사이도는 계속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공을 함께 나눌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우리만의 성공이 아니구나. 다른 마을도, 다른 지역도 이 희망을 나눌 수 있구나. 말레키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구나. 저는 멀리서 정도윤을 봤어요. 그는 여전히 뒤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듯 조용히 노트에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저희가 한 건 기술을 제공한 것뿐입니다. 땅을 가꾼 건 여러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포기했을 때도 당신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정도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확해야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어요. 정확함. 그게 이 사람들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정확함. 희망이 아니라 데이터. 말이 아니라 행동. 그들은 그것으로 우리를 구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떠나지 않았나요? 실패했을 때요. 정도윤은 논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니까요. 원인을 찾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포기했어요. 당신들도 떠날 수 있었잖아요. 정도윤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한 게 아니에요. 실망한 거죠. 그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망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고쳐야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은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리지 않는구나. 기후 탓도, 토양 탓도, 우리 탓도 하지 않는구나. 자신의 기술이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그걸 고치기 위해 끝까지 남았구나. 해가 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고 논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논을 걸었어요. 별을 벤 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뿌리는 여전히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계절을 위한 준비였어요. 저는 논둑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공기는 차가웠고 땅은 따뜻했어요. 저는 그 따뜻함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말레키를 떠올렸어요. 동생이 마지막으로 제게 물었던 질문이 내일은 밥 먹을 수 있냐고. 저는 그때 거짓말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진실을 말할 수 있었어요. 네, 내일도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먹을 수 있어요.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작고 여린 얼굴. 배고프다고 울지 않았던 조용한 아이.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말레키야, 우리 이제 괜찮아. 내가 보지 못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어. 너 때문에 더 단단해졌고 너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어요. 동생이 남긴 상처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그 상처가 저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 상처 때문에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 땅은 더 이상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대한다면 이 땅은 응답할 겁니다. 외부의 도움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어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천천히 마을로 걸어갔어요. 뒤를 돌아보니 논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었습니다. 별빛이 논에 내려앉았고 바람이 지나갔고 모든 것은 평화로웠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어요. 그녀는 제 얼굴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였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이 잤어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잤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논을 걷고 있었어요. 황금빛 벼들이 물결치고 바람이 불고 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따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논에 나갔어요. 정도윤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센서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섰어요. 계속하시는군요. 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정확해져야 합니다. 이번 계절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다음엔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고, 더 정확한 데이터를 모으고, 더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게 한국 기술의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우리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기술을요. 정도윤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물론이죠.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떠나도 여러분이 계속할 수 있어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이 사람들은 의존하게 만들지 않는구나.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구나. 그게 진짜 도움이었어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계절 준비를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우리는 방법을 알았고, 기술을 배웠고, 희망을 확인했으니까요. 정도윤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센서를 읽는 법, 물을 조절하는 법, 데이터를 기록하는 법. 사람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노트에 적고, 질문하고, 직접 해보고.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차 이해가 됐습니다. 숫자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했고, 데이터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 땅이 무엇을 원하는지, 벼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딜라가 제 옆에 섰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샤, 우리 해낼 수 있을까? 한국 힘이 떠나도요? 저는 논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해낼 수 있어.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건 기술만이 아니니까. 포기하지 않는 법을 남겼어. 하딜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논으로 걸어갔어요. 앞으로 할 일이 많았습니다.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더 많은 논을 만들고 다른 마을과도 기술을 나눠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린 두렵지 않았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어요. 햇빛이 논을 비췄고 땅은 따뜻해졌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생각했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은혜도 아니었고 하늘의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확한 기술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과 끝까지 남아있던 헌신이 만든 결과였어요. 한국은 행동으로 증명했고 우린 그들에게서 배웠습니다.